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반갑고 또 반갑고 많이 반갑습니다. 이렇게 매년 이렇게 진행하고 있는데 어제부터 벌써 이렇게 한 해가 가고 또 내년 준비하면서 이렇게 또 그 시험이 이제 마지막으로 다 끝났고 내년을 준비한 또 시험이 되는 시즌이 왔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던 실강을 하시던 간에 여러분이 매일 매시간 최선을 다하셔갖고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특히 선생님이 가르쳐 보면은 공부하는 방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시간에 집중하는 겁니다. 특히 이제 선생님이 뭐 이렇게 편애하고 그러는 건 아닌데, 이렇게 강의하다 보면 남학생과 여학생의 차이가 뭐가 있냐면, 남학생들은 생체 리듬이 좀 이상해요. 뭐가 이상하냐? 새벽까지 막 공부는 아닌 것 같고, 새벽까지 게임을 하다가 뭐 2, 3시에 잔다고. 그리고 아침에 그냥 일어나기 싫은데 억지로 와서 와. 그러면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지. 그러니까 이제 보면 이제 여학생들은 게임 같은 거 거리가 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주 뭐랄까, 이렇게, 계획대로, 12시에 자고, 아침 5시, 6시 일어나서 오고, 그거 이제 수업 시간에 집중을 많이 하고, 이런 현상이 보이는데, 간혹가다 남학생들 보면은 자기 컨트롤이 안 되는 친구들이 종종 있더라고. 그러니까, 선생님 생각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해당 수업 시간에 정말 집중하셔야 돼요. 과거 고등학교, 중학교 다닐 때, 저 새끼는 저거 맨날 처먹고 노는 것 같은데? 왜 나보다 공부를 잘할까? 어제 집에 가갖고 전화해서 너 뭐 하냐니까, 나 이제 텔레 보고 잘라고 이러는데, 새끼 왜 나보다 성적 좋지? 이건 뭐냐면, 가만히 유심히 보란 말이야, 그런 애들. 수업 시간에 미동 없이 집중하는 아이들이걸라. 그래서, 집에 가서 공부하는 것도 의미 있지만, 선생님 생각할 때, 여러분이 수업 시간에 집중하지 못하고 집에 가서 12시, 1시, 2시 이렇게 혼자 공부한다고 했을 때 집중하는 것보다 효과가 훨씬 떨어져요. 그건 명확한 사실이에요. 왜냐면 여러분이 집에 가서 공부한다 할 때 뻔하걸랑, 뻔하다고. 책 펴놓고 읽어가면서 밑줄 긋고 옆에 한번 써보고 이게 다 걸랑. 그게 다요. 선생님이 수업 시간에 한 얘기를 되새김질을 하면서 이 대목에 선생님이 이렇게 가르쳤지. 이거 생각 안 하걸랑. 그거는 연습이 돼야 되는 거야, 연습이 돼야. 연습은 뭐냐? 수업 시간에 선생님하고 눈을 마주치면서, 또 동영상 보는 친구들 말이야.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이래야 되는 거예요. 마침 선생님하고 한 공간에 있는 것처럼. 여러분 방에 있지만. 그래서 선생님이 안 보인다고 선생님 목소리만 들어놓고 화면은, 가을옷이 뭐 있나, 가을에 구두가 뭐 나왔나, 이런 거 보지 말고. 이런 거 보지 말고 선생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어야 된다며. 그래야지 동영상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렇게 선생님 말대로 말해. 여러분이 선생님하고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같은 공간에 있는 게 안 된다. 그럼 짐 싸들고 학원으로 와. 실강 들으러. 왜 그러고 있어? 그래서 동영상 보는 친구들도 선생님이 질문하면 대답하고, 또 웃긴 소리 하면 또 웃고, 그래서 엄마가 너 미쳤나 보네, 공부하면서. 이런 소리 듣고 그래야 되는데, 조용히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때는. 그래서 그렇게 하셔야 돼요. 그래서 시간에 아주 집중하셔라. 그게 최고로 여러분이 합격을 당길 수 있는 길이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항상 본 수업하기 전에 이렇게 좀 당부의 말을 하는데, 절대로 그 점을 잊지 마세요, 이렇게. 그래서, 특히 이제 남학생들을 꼬집어서 얘기하는, 남학생 다 그렇다는 게 아니라, 간혹 가다 보면. 그래요. 그래서, 선생님이 늘 말하지만, 선생님이 여러 군데 이렇게 수업을 하고 있지만, 대방 학생들처럼 치열하게 경쟁하고, 치열하게 수업 자세가 좋고, 이런 학생들 없어요. 결실없고. 여기 학생들은 내가 보면은 5%도 안 빠지는 것 같더라고, 보면. 근데 보통 일반 저기 가면은 30%, 20%만 빠질 경우가 있거나. 근데 여기 학생들은 안 그래. 그리고 이 자리 다툼이, 여기 이 자리 다툼이 말도 못해, 여기. 지금은 여러분이 지금 이제 시험 다가와봐, 여기. 근데 이 자리도 중요해. 합격하는 학생들 보면은 1, 2, 3 이 자리에서 많이 나오고, 많이 보면.
그래서 선생님한테 내가 여러분들 이름은 물어볼라? 선생님 보시기에 왼쪽 몇째 줄에 어디? 그러면 내가, 너로구나. 이거 안다니까? 왜냐면, 이제 선생님 눈에 이렇게 보이도록 안 받고 그 지정석들이 있어. 딱 거기 앉는 노력들 하더라고. 그럼 선생님이, 그 녀석이구나. 그래서 이름은 대도 몰라. 뭐 저 누군데 내가 몰라, 이름은. 근데 몇 자석 어디 누구라면, 너구나. 이렇게 안다고. 딱 표현하면서. 그래서 그거 이렇게 자기 모습만 조금만 얘기해도 선생님이 다. 그래서 이름 모르는데 내가 얼굴, 여러분들 인상착의, 여러분하고 주고받은 대화 다 한다고. 그래서 여러분이 1년 반 전에 주고받은 얘기 내가 알아. 그래서, 너 그런 얘기 했었는데 괜찮냐? 그러면, 선생님, 그걸 어떻게 기억하고 있어요? 선생님의 관심사걸랑, 그게. 그래서, 여기서 이제 내가 이름까지 외워주면 금상첨화인데, 안 되라고. 김부식도 생각이 가끔가다 안 나는데, 최치원도 생각이 안 나고 가끔 가다가. 근데 뭐 여러분들 이름이 어떻게 생각이 나겠어요? 김부식, 이름 외우는 것도 심도 벅차. 그러니까, 선생님은 뭐 저번에 이름 물어보고 또 뭘 물어보나 이렇게 서운할 수도 있지만, 선생님이 이제 여러분에게 선생님을 얘기하는 거니까, 선생님 간혹가다 이름을 알려줬는데 또 까먹더라도 여러분 좀 이해했으면 좋겠다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얘기하고요. 특히 이제 이번 시간이 우리가 이제 근현대사 시간인데, 근현대사, 여러분 이제 2016년도 시험이 지방직 7급을 제한 나머지 시험이 다 끝났어요. 다 끝났는데, 지난주에 이제 토요일 날 경찰 시험까지 봐가고 다 끝났는데, 선생님이 3월에 사회복지직으로부터 지난주 토요일 날 경찰직과 시험까지 다 분석해 봤는데, 경찰직이 근현대사 문제가 가장 안 나오는데도 6문제에서 5문제예요. 8월 17일인가 언제 본 중앙 7급직은 8문제 나왔어. 그리고 우리 일반 이런 행정직과 여러분이 기술직도 7문제 올해 나와서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 비중이 굉장히 큰데, 이런 근현대사 시간을 이렇게 별도로 이렇게 단과로 해서 심화학습을 해서 운영하지 않으면 근현대사 점수가 나올 수가 없다는 얘기죠.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학교 다닐 때 근현대사가 선택이었걸로. 웬만하면 근현대사 선택 안 했지. 왜? 수능에서 잘 보려고 다른 거에서 사회문화 했지. 누가 어떤 놈이 근현대사에 안 하지. 그러니까 여러분 근현대사는 완전히 제로야. 제로. 그래서 이제 그 합격 수기라든가 선생님하고 가끔가다 얘기해 보면, 선생님 저 국사가 싫어서 고등학교 때 이과 갔는데, 그래서 뭔가 좀 해보려고 하니까 여기 또 웬 또 국사가 또 들어있지, 왼수 같은 게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정말 국사가 부담스럽다면은 그런 데는 선입감은 다 지워버리고 이제 선생님 만나서 하는 순간 그거가 이제 기우였었다. 잘못된 그러한 염려였었다. 그런 걸 느끼게 된다고. 그래서 단 국사에 대한 두려움을 선생님이 해결해 주는데, 해결해 주고 야중에 시험 볼 때 같아서는 웬만하면 가장 효자 과목으로 둔갑시켜 주는데, 그것은 선생님의 프로그램에 잘 쫓아와야 돼. 프로그램이 뭐냐면은 이렇게 오전에 근현대사하고 오후에 전근대사 하는데, 오후반 전근대사에서 근현대사를 안 하긴 안 해. 하는데 4시간 내지 5시간 한다고. 즉 정리해서 말하면 3개월에 오전에 3개월에 할 분량을 기본반에서 오후에 5시간에 끝내준다고. 그게 강의겠냐고. 그게 강의요? 안 할 수는 없지. 왜? 여러분 중에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오전에 들을지 못한 사람도 있단 말이야. 그럼 그 사람들에게 안 해주면 못되잖아. 그래서 피치 못할 사정으로 기본반에서만, 즉 오후반에서만 근현대사 5시간 듣는 친구들에게는 이렇게 거의 찍기. 그러니까 요런 거 나옵니다 하고 이렇게 하고 하지. 그래서 여러분이 그 기본반에서 선생님한테 그 듣다가 그 근현대사 들을 때 그 전근대사하고 이렇게 수업 질이 다르냐고. 다를 수밖에 없지. 5시간에 다 해주는데 이 학원을. 그래서 여러분이 그 선생님이 실강을 못 듣는 친구들도 반드시 동강이라도 근현대사를 꼭 수강해서 들어야 여러분이 국사 점수를 제대로 맞을 수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3박자가 맞아야 돼. 기본반에서 전근대사 충분히 하시고, 오전반에서 근현대사 충분히 하시고, 문풀 들으시고, 그리고 이제 선생님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매일 그날
일일 그 문제가 나간다고. 그거 충실히 해주고. 그 집에 가져가는 거 아니야? 오전에 9시 반부터 저녁에 6시 10분까지 있는 동안에 그건 다 해결해야지. 집에 가서 영어해. 국어하고. 그리고 요즘 보니까 그 전공 점수도 잘 안 나오대. 그 불합격한 애들 보면은 의외로 전공이 복병이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전공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근데 나머지 5과목 중에서 국사가 가장 문제라고. 그 염려하지 말고 일단 집에 가서는 여러분 영어 같은 거 이렇게 좀 많이 하세요. 이렇게. 집에 가서 한국사 하면은 안 돼. 그래서 그러면 한국사 언제 하냐고. 선생님이 할 때가 있어. 이제 이때쯤은 이제 한국사 집에 가서 좀 하자 이럴 때. 그래서 아직은 때가 아니니까 집에 가서는 영어 충분히 하라 이런 얘기입니다. 이렇게. 그러한 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이제 수업 시간으로 이제 들어가도록 하는데, 여러분 이제 근현대에서는 선생님이 판서를 많이 해줘요. 아주 세분해서. 그러니까 근현대사 시간에는 서브노트 갖고 오는 거 아니야? 책하고 노트를 갖고 와야 돼. 책하고 노트. 이렇게. 자, 그래서 우리가 항상 이제 한국사를 배울 때는 그 시대 성격을 구분해야 된다고. 시대 성격을 갖다가 개념을 재야 되는데, 우리가 이번 시간에 배워야 될 시대가 근대 시대,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그 근대라고 하는 사회는 선생님이 여러분을 이제 가르칠 때 어느 사회, 어느 국가, 뭐 이렇게 이제 똑같이 이러한 것을 이제 시대마다 다를 거 아니야, 그지? 삼국시도 있고 고려도 있고 조선도 있고, 그렇지? 대한민국도 있고. 그런데 시대마다 나라 이름은 다르지만 우리가 배워야 될 과제는 테마는 똑같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요거 배우는 거야, 요거. 시대마다 요런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거지. 이 안에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이지, 우리가 요 주제는 똑같다. 고려 때도 요거 배우고, 조선 때도 요거 배우고. 근데 우리 이 시간이 지금 뭐냐면, 근대 국가라는 거야. 근대 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러면, 전근대 국가, 전근대 사회랑, 근대 국가, 근대 사회랑 성격상 뭐가 다르냐 이 말이야. 즉 정리해서 말하면 정치적으로는 어떤 다른 점이 있으며 경제, 사회, 문화적으로 어떤 점이 다르냐 이 말이야. 뭐가 다르기래 오늘 이 시간에 배우는 것을 우리는 근대 국가, 근대 사회라고 하느냐 이 말이야. 알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사는 현대사회, 현대사회로부터 우리가 시대를 봤을 때 가장 가까운 시대가 어디야? 근대사회잖아. 그지? 근대사회 앞에가 뭐야? 현대사회 앞에가 근대사회야. 알았지? 그러니까 사실상 근대사회랑 현대사회랑 크게 차별나진 않나. 크게 차이 나진 않는다고. 거의 개념이 같지. 그래서 근대사회 성격의 규정은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야. 그리고 역사란 내가 늘 말하지만 엄청난 거 배우는 거 아니고 우리보다 먼저 이 나라에 살아갔던 사람들의 생활을 배우는 건데 그 생활을 크게 4가지로 규정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알았죠? 이렇게 4가지로 규정질 수 있는 거다 이 말이야. 그래서 근대사회의 성격을 얘기할 때 정치적으로는 어떤 거, 경제사회, 문화적으로는 어떠한 성격을 가진 시대가 근대사회냐 이거를 여러분에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제 우리가 근대사회에 여러분이 이제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 할 때 여러분이 이제 근대사회의 여러분이 근대사회의 성격, 근대사회의 그러한 성격이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지. 그래서 이제 여기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는 근대사회가 뭐냐? 뭐겠어요 여러분이?
정치적으로 옛날처럼 왕이 주인이 되는 그런 국가가 아니라 우리 대다수의 국민이 주인이 되는 그런 정치지요. 그렇잖아. 그러면 여러분이 우리 국민들이 시민들이 정치를 한다고 하는 것은 정치에 참여한다고 하는 것은 뭐냐? 대의제도, 투표 있지요.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참여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선생님 늘 말하지만 여러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려면 투표 반드시 하셔야 되고 그 투표를 잘해야 돼. 투표를 잘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묻지마 막 찍으면 안 된다. 잘해야 돼. 잘.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참정권을 전제로 하는 민주정치가 민주가 뭐예요? 민주가 백성민 주인주자 백성이 주인이 되는 국가 알았죠? 그냥 여러분은 그냥 민주국가 이러면 그냥 맨날 그거를 맨날 그냥 통상적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것부터 한다고 깊이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앞으로 한국사 공부할 때는 어떤 단어에 대해서는 좀 깊이 생각하시고 그 의미를 생각하는 버릇을 가지셔야 돼. 그냥 우리는 지금까지 그 선생님들이 학교에서 뭐 구체 설명 안 하고 그냥 통념으로 썼다고. 그러다 보니까 잘 모르는데 그런가 보다 이렇게 넘어오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한 10년 가다 보니까 모르고도 그런가 보다 이렇게 된다. 그래서 참정권, 우리 투표권 그걸 행사해서 우리가 백성들이 주인이 되는 국가 그런 민주국가를 갖다가 실현하는 게 정치적으로는 근대 국가다. 그래서 참정권을 갖다가 전제로 여러분이 이제 민주주의가 여러분이 실현되는 거다. 뭐 많은 게 있겠지만 뭐 여러분이 뭐 그래서 정치 체계는 공화국 건설, 공화정 이런 거 대의제도 많은 게 있는 거예요. 국회 있죠? 그런 대의제도 그런 거 많은 여기 함축되어 있는 말이다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정치적으로는 이런 게 갖춰져야만이 근대 국가라고 얘기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는 뭐 너저별게 하지 말고 간단히 이해하시면 돼요. 자, 경제적으로는 뭘까?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옛날 조선시대다 고려시대는 경제활동이 단조로웠어? 다양했어? 단조로웠지? 주로 뭐 했어? 그래 농업했지 또 뭐. 그렇잖아 단조로웠잖아. 그렇게 더 있어 뭐 해? 예. 근데 근대 사회에 와서는 경제적으로 다양한 생산활동이지. 뭐 농업도 있고 그지? 우리가 농업 부분에서도 전근대 사회에서는 어느 작물에 치중했어? 왜 말을 하냐? 이거 어려워? 아니, 옛날 조선시대, 고려시대 농업 부분에서 어느 작물 재배에 치중했냐고. 벼 아니야? 벼? 토마토야? 수박이야? 아니잖아. 그게 뭐가 어려워.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국사 공부를 그냥 맨날 주입식 선생님이 얘기하면 그거 갖다 적고 끝나고 이래서 그래. 그러니까 사고력이 없다고. 뭘 사고력이. 그러면 안 돼. 그래서 선생님하고는 수업 시간에 이렇게 질문하면 소통하고 그렇게 하려고 노력을 해야 돼. 해다 보면 돼. 모든 건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야. 공자 선생님이 말했어. 공부 잘한다는 거 다른 거 없다. 무한 반복이다. 반복. 생각하면서 반복. 그게 공부라 그랬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경제적으로 보면 다양한 그죠? 생산활동. 그래서 다양한 그러한 경제활동이 여러분 이제 뭐 생산활동 이런 것들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지. 다양한. 그리고 우리가 이제 이 자본에 의해서 자본에 의한 일인 추구. 일인을 갖다가 일인할 때 이건가? 니을이요? 이응이요? 니을이? 이응이 맞아? 일인 추구. 이렇게. 요러한 면이 있어요. 물론 여기 많아, 여러분이. 많은데, 그거를 여러분에게 뭐 앞으로 이제 해갈 거 아니야, 그지? 소소한 얘기는 앞으로 해가면서 하는 것이고, 이러한 키워드 중심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활동할 때, 될 때 경제적으로는 근대라고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경제활동에서.
다양한 생산활동이 이루어지고 자본에 의한 이른 추구. 그래서 유럽에서는 그걸 우리는 산업혁명이라고 얘기를 하지. 그지? 산업혁명이 되면서 이제 자본에 의한 경제활동이 추구됐다. 이 말. 이렇게. 사회적으로는 신분제도. 계급제, 계급. 계급제도. 신분제도가 여러분이 소멸되고, 폐지되고. 그죠? 바로 평등사회. 평등사회가 실현된 사회가 우리는 사회적으로는 근대사회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거. 네? 그래서 유럽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영국이다, 프랑스다, 또 미국이다 이런 나라 보면은 이제 신분제도, 그러니까 그런 나라도 다 신분제도 있었죠. 근데 이제 백성들이, 시민들이 바로 이런 걸 타파하면서 이제 사회 평등을 내세우고 신분제도가 소멸되어 갔지. 그래서 여러분이 프랑스의 그런 대혁명 같은 걸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지잖아. 그러면 이제 문화적으로는 뭐냐 하는 거예요, 문화적으로. 문화적으로는 여러분이 이제 과학, 이렇게. 이런 이제 과학적인 그러한 사고, 또 논리적 사고, 이런 데에 바탕을 둔 합리적인 그런 것을 갖다 추구하는 것이 바로 사회 성격에서 문화적인 성격이다. 그 서양 같은 경우도 그 근대 사회 이전에는 비과학적이고 비논리적이고 비합리적이었었다고. 서양도. 중세에는. 우리가 서양으로 친다면 근대 이전에 중세 봉건제 사회라는 걸 들어봤지. 그때 여러분이 서양도 마찬가지예요. 서양의 비과학적 비논리적은 뭐냐면 중세 시대에는 인간의 이성이 존중받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종교가 모든 걸 다 컨트롤했지. 그래서 과학적으로 보면은 지동설이 맞는데 종교에서 보면 천동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그러한 종교적인 판단에서 나온 천동설 이론의 그 지전설을 들이대면 어떻게 돼요? 종교 재판에서 죽는 그런 경우도 있었단 말이야. 이게 철저하게 인간의 이성에 바탕을 둬서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그러한 주장이 중세에는 안 맥혔지. 근데 이제 점점 그런 데서 이제 그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지식인들이 나오면서 그러한 전환을 갖고 오게 된 것이지.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종교 혁명도 일어나고, 루터 들어봤지?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러면서 이제 서양은 과학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리화를 추구하는 그러한 사회로 변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근대사회라고 하는 거야.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죠. 자, 그래서 이제 근대사회의 성격을 저렇게 규명했는데, 이제 여기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뭐냐면, 이 근대사회의 성격, 이건 세계에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시대 구분이야. 알았죠?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이러한 근대사회 성격을 충족된 시대는 언제냐? 언제 우리는 이러한 근대사회 성격을 충족하게 됐느냐 하는 문제가 올라.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그 완전히 충족한 사회 이전에 좀 부족하지만 근대사회 요소가 이미 우리 내에서도 있었다는 게 있다 이 말이야. 이러한 것을 완벽하게 갖지 못했지만 근대적 요소를 우리 내부적으로 이미 갖고 있던 사회가 있었단 말이야. 그게 조선 후기요. 그래서 우리가 그러면은 우리나라에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근대사회 요건을 제대로 갖춘 것은 개항 이후야. 개항 이후. 그럼 문제는 뭐냐면 개항은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1876년이걸요? 그러면 그 1870 개항 이후와 그 전에 조선 후기 여기 시간이 이제 요 시간이 있는데 요 시간을 갖다가 어떻게 할 거냐는 문제지. 그 조선 전기는 근세라고 그래. 전근대지. 그러니까 근세. 그러니까 우리 보통 조선 후기라 하면은 보통 임진왜란 이후야. 그러니까
17세기부터를 보통 우리가 후기에 이제 들어오는데, 그러면 그 조선 후기, 그러니까 17세기, 우리가 이제 뭐 17세기 중반, 18세기 중후반, 그러면 1650년, 1650년부터 1874년, 그럼 몇 년이냐? 빼봐. 1650년에서 1870년 하면 빼면 얼마야? 약 대략 200년 되지. 그게 왜 안 돼, 그게? 그러니까 이 200년의 시간을 이거 무시 못 하잖아. 그래서 요 200년 요때에 우리는 서양처럼 완벽히 근대 사회를 갖지 못했지만 요 사이에 우리도 근대적인 요소를 안고 있다. 그래서 그 시기가 언제냐? 조선 후기다 이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제 조선 후기를 우리는 근대 사회의 태동기다. 근대 사회의 태동기다 이러는 거예요. 태동이 뭐야? 움직임이 있었다. 요소가 있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아쉽게도 여러분이 이해할 것은 뭐냐면 아쉽게도 이 조선 후기에 정치적으로는 요소를 갖다가 그 태동을 없다 이 말이에요. 없다 이 말이에요. 정치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없다라고 하는 이제 근거는 뭐냐면 조선 후기에 임진왜란 이후에 조선의 정치에서 참정권이라든가 이런 거는 그거 어디서 나오지 않았어. 의회라든가 그렇게 나오지 않았다고. 그런 주장도 없었어.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조선 후기는 기본반에서 자세히 배워요. 자세히 배우는데 여기서 이제 키워드 중심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해야지. 조선 후기는 왜 없느냐? 참정권이라든가 어떤 그런 민주주의 같은 건 전혀 없다. 조선 후기의 정치는 바로 붕당 정치가 전개됐다. 전개되다가 또 탕평 정치로 이어졌고, 그리고 세도 정치. 이런 정치가 전개됐기 때문에 여기서 의회라든가 참정권 문제라든가 이런 건 전혀 없다. 그래서 정치적으로는 움직임이 요소가 없다 이 말이에요. 이제 나머지 문제는 경제적으로는 우리가 근대적인 요소가 있다 조선 후기에. 그 근거가 뭐냐 하는 거예요. 근거가. 그래서 조선 후기에 다양한 그래서 농업에 있어서는 상품 작물, 농업에서는 상품 그러한 작물을 재배했다. 상품 작물을 갖다 재배했다 이 말이에요. 조선 후기에 재배됐던 상품 작물 아시는 거 뭐 있어? 뭐가 있을까? 응? 인삼, 이런 것들, 인삼, 상품 작물 가장 대표적이잖아. 인삼 같은 거. 그리고 뭐 여러분이 그런 거 말고도 뭐 있어? 담배, 그지? 고추 많잖아. 그래서 이러한 상품, 농업에서 벼뿐만 아니라 이제 돈이 되는 데를 찾아갔다 하는 거야. 그리고 이제 뭐야? 다양한 생산을 통해서 숭업, 상업. 그래서 이제 상업에서는 자본에 의한 1인을 추구했다. 자본을 가지고 시중에 많이 팔릴 것 같은 상품을 미리 사재기해서 물가가 오르면 팔지. 그러한 조선 후기의 상인을 뭐라고 그래? 도고라고 그래. 도고, 도매상인. 알았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건 돈이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이 그 올해 배추가 이게 문제일 것 같아. 김장 배추가. 왜냐면 가물어서 저번에 너무나 더웠지. 그런 문제에다가 비가 안 와 요새. 그러니까 이게 지금 농촌에서 이 배추를 갖다가 뿌릴 수가 없다고 씨앗을. 그러니까 올해 김장김치가 손님 갈 때 배추가 많이 올리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 이제 손님이 예를 들어서 올해 배추하면 돈 벌 것 같다. 그러면 손님이 시골에 이렇게 밭에 다니면서
여기 배추를 누가 지금 뿌렸는데 배추가 어느 정도 났다. 아, 요 배추는 요거 뭔가 상품 가치가 있을 것 같다. 그러면 배추가 크기 전에 거기서 농민에게 미리 그냥 확 도장 찍는 거지. 돈 주고. 이런 식으로 사재기 하는 것이지. 다. 근데 이제 이것이 맞아버렸어. 다른 데 배추는 안 되고 뭐 비가 나가고 다 죽고 그래갖고 배추 한 폭에 막 15,000원 하더라. 그럼 돈 버는 거지. 돈 버는 거. 지금 배추 한 폭에 10,000원 한다 그러더라고. 팔뚝만한 무가 4,000원 한대.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거 돈이 있어야 그 사재기가 가능하지. 그런 거를 갖다가 바로 도고상업. 이런 게 있다. 도고상업. 그리고 이제 그 수공업에 있어서도 단순히 이제 집에서 뭐 그냥 자기가 엄마가 옷을 꼬매서 입고 뭐 아버지가 그냥 낫 같은 거 뭐 쓰고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그 아주 기업적으로 선대지 수공업. 그러니까 이제 기술자들을 딱 상인 자본가가 기술자들에게 돈을 미리 줘갖고 생산하지. 그래서 대량으로. 그걸 선대지 수공업이라고 해요. 그 여러분이 서양에서는 자본가가 공장을 설비를 해서 공장을 설비해갖고 노동자를 고용해서 물건을 만들잖아요. 이런 게 이제 기계 수공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기계가 아니라 그냥 어떤 예를 들어서 도자기를 만든다 아니면 뭐 농기구를 만들 때 그 해당하는 그러한 설비를 하지. 설비를 해서 그걸 수공업 설비하는데 상인 자본가가 이런 설비를 하는 게 아니라 상인 자본가가 그 수공업자를 갖다가 선정을 하는 것이지. 당신이 이렇게 뭐 낫을 잘 만든다며 당신이 뭐 예를 들어서 도자기 잘 만든다며 그러면 당신이 1년에 만들 수 있는 도자기 몇 개냐? 그러면 뭐 100개다. 얼마 받을 건데 100만 원. 그럼 100만 원 확 찔러줘갖고 계약을 하는 것이지. 이렇게. 그래서 돈을 미리 선대제 대가를 미리 지불해서 운영하는 시스템 그걸 선대제 수공업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완벽하진 않지만 서양처럼 자본에 의해서 다양한 물부분이 생산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완벽하지 않지만 그러한 자본주의적 요소가 있다는 것이지. 자, 사회적으로 본다면 조선의 책임은 요소를 갖고 있다. 그 근거가 뭐냐? 근거가 바로 신분제가 조선에게 와서 신분제가 소멸이 아니라 이제 붕괴되었다. 이렇게 설명했었어요. 조선후기의 신분제가 붕괴됐다라고 얘기하는 근거는 뭐예요? 우리 공부한 친구들. 우리 8월 말부르다가 모동을 한번 탁 끝냈잖아. 여기 구로운 친구도 있겠지만, 그지? 네. 그러면 신분제가 붕괴됐다는 사실 알려주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가 뭐야? 양반수의 증가지. 전체 인구의 70%가 양반이었잖아. 그건 신분제도가 아니지, 그치? 조선후기에 그런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신분제 붕괴, 폐지는 아니야. 붕괴. 예. 그래서 신분제의 그런 붕괴, 그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알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신분제의 의미가 사실상 소멸되어 갔지요. 이렇게. 그런 걸 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조선 후기도 여러분이 방금 전에 선생님이 얘기할 때, 서양은, 크리스토교가 인간의 이성을 마비시켰어. 그지? 그렇다면 절대 이념화 됐는데 서양에서 중세의 크리스토교가 절대 이념화 됐다면 우리 동양, 중국과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뭐가 절대 이념화 됐어? 성리학이지. 그래서 종교적 권위에 도전하게 되면 종교 재판에서 사형당했다 그랬지. 성리학적 권위에 도전하면 살았어 죽었어. 죽기도 했지. 그 대표적인 예가 누구야? 사문난적으로 몰려서 죽은 사람. 윤유, 박세당. 기억이 날 듯 말 듯. 그지? 응? 그래서 박세당 같은 경우는 이제 노장사상, 양명학 이런 데 가지고 특히 윤유는 아주 주자 선생을 좀 비판했죠. 주자가 다시 태어난다면 윤유 내 학설을 주자는 인정하지 않겠지만 누가 다시 태어난다면 내 학설을 인정할 것이다? 공자가. 이러한 말을 함으로써 윤유는 성리학, 주자를 비판하고 성리학이 곧 주자학이요?
주자라는 분이 성리학을 만든 거야. 그렇게 비판하고 있다 이 말이야. 그래서 죽었어. 그러니까 서양에서 절대적인 가치인 크리스를 갖다가 도전했다가 죽는 것처럼 우리나라에서는 성리학 가치에 도전했다 죽는다. 그럼 뭐가 달라? 그러니까 이제 조선유교에 와서 뭐요? 그 근거로서는 이제 성리학을 갖다가 비판하면서 새로운 그러한 사회 개혁을 내세웠죠.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사회 개혁론을 갖다 제시했는데 그게 뭐야? 그것이 뭐니? 조선후기에 성리학을 비판하면서 새로운 사회 개혁론이 제시됐잖아. 그게 뭐야? 실학이지 뭐야? 실학. 실학. 대표님. 이런 거 말고 이제 천주교, 이런 천주교도 이미 들어오고 또 동학도 있고. 그래서 요런 거로 봤을 때 문화적으로도 요소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뭐 정치까지 있었다면 조선 후기를 근대 사회 이렇게 하겠지만 정치 없고 나머지도 이런 요소가 있는데 뭐 완벽하진 않으니까 그래서 근대사라는 개념 못하고 근대사의 움직임 갖고 있다. 요소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러분 책 보면 이제 조선 후기의 사회 근대 요소 나오죠? 이제 그거 여러분에게 이제 지금 설명을 쭉 한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 교재에 보면은 그 선생님이 일일이 설명 안 해도 그걸 지금 설명한 거니까 여러분이 또 앞으로 전근대사 반에서는 이걸 자세히 설명하니까 그때 여러분 기억을 더듬으시면 돼요. 특히 여러분들 교재 그 982쪽에 보면 거기 도움글 같은 거 봐봐. 982쪽에 거기 도움글에 이제 양반 중심의 질서 붕괴 그 그림을 표현한 거 있잖아. 그 이제 김홍도가 그런 걸 표현을 한 거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조선 후기에 양반 신분이 의미 없었다는 것을 그 김홍도는 그림을 통해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여러분이 한번 여러분 눈썰미를 보겠습니다. 거기 그림에 보면 타작도하고 자리짜기가 있는데 여러분이 보실 때 그 두 그림 중에서 어디에 있는 양반이 몰락 양반 같아. 양반은 양반인데 이게 몰락했어. 자리짝이지. 그지? 왜냐면 그 망건을 쓰고 자세 봐봐. 그지? 흐트러지지 않았지? 옆에 특히 그 부인, 그 정경마님처럼 자세가 아주 딱 양반 댁의 자세잖아. 반면에 옆에 타작도에 보면 그 갓센 놈, 그 누워있는 놈, 그거는 그렇게 의관을 그렇게 입으면 양반인데 자세가 불량하지. 이거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과거를 갖고 정말 양반 신분을 얻은 게 아니라 얘는 뭐인 거야? 돈 주고 산 거예요. 돈 주고 산 거.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우리는 조선 후기에 신분제도가 붕괴되었음을, 신분제도가 동요되었음을 우리가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에게 보는데 우리가 이제 선생님이 아까 그 개항 이후가 이렇게 우리 사회가 이제 이런 근대 사회를 이제 됐다 그랬잖아. 그러면 요때 이제 그 개항 이전에 우리는 조선 후기 19세기 후반, 개항 이전 19세기 후반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느냐, 국내적으로 이거를 여러분이 해야 돼요. 왜냐면 그러한 개항 이전에 그런 사회를 겪었기 때문에 그 개항 이후에 우리의 그런 지식인이나 이런 사람들이 바로 적극적으로 근대화를 주장하고 하는 요소가 있다고. 그러니까 개항 이전에 어떤 사회를 개혁하자는 요소가, 그런 상황들이 없었다면 개항 이후에 우리 지식인들에 의해서 우리도 근대화하자 이렇게 주장을 갖다 많이 못한다고. 그런데 개항 이전에 우리나라에서 19세기 이제 후반이죠. 그 개항 이전에 그런 어떤 나쁜 상황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회를 직면한 지식인들이 야, 우리 이제 근대화해야 된다. 이런 걸 갖다 주장하게 되는 거지. 역사를 보면 항상 어느 한 시대고 상황이 아주 나쁠 때
나쁠 때 훌륭한 지식인들이 나오는 거예요. 나와서 그 사회를 개혁하기 위한 여러 가지 요소를 주장하게 되죠. 그거는 역사의 공통성이요. 그래서 우리가 개항 이후에 근대화를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개항 이전에 우리 조선사회에서 아주 좋지 않은 또 굉장히 농민들 생활이라든가 백성 생활이 굉장히 힘든 그러한 요소가 있었는데 그 시대 조선 후기에 우리 그 총체적인 위기 그러한 시대의 정치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세도 정치라고 그래. 세도 정치. 그래서 세도 정치를 겪고 또 이 세도 정치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누가 나와? 개항 이전에 흥성군이 나온다고. 그래서 결국 흥성군의 정치는 바로 세도 정치의 그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이제 나름대로 극복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흥성군 때의 정치를 봄으로써 개항 이전에 우리의 조선 후기 상황을 어느 정도 가늠해 볼 수 있다. 그래서 흥성군이 근대 정치를 한 사람은 아니야. 흥성군은 전거대 정치로 돌아간 사람이야. 그런데 왜 그 양반도 왜 근대적인 요소가 있다고 하는 그 양반 때 바로 정치적으로는 그렇지만 이미 그때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모든 것이 전 근대를 다 돌려놓을 수는 없는 상황이다. 그래서 우리는 개항 이전에 그런 상황에서 흥성군을 설정해서 배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흥선대원군 때 여러분이 이제 흥선대원군의 그러한 정치 이렇게 그래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저 흥성군이 10년 하다 죽은 게 아니야. 죽은 게 아니고 이제 그 권력에서 하야했지. 그래서 흥성군의 이러한 정치를 갖다 여러분이 좀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흥성군의 정치를 내용을 알려면 흥성군이 집권하기 이전에 어떠했는가 그거를 알아야 자연스럽게 흥선된 정치를 알 수가 있지. 그렇잖아, 그지? 왜냐면 역사는 또 똑같은 거야. 여러분이 이제 내년에 내년에 아주 희망찬 대통령 선거잖아요? 내년에? 네. 희망찬 대통령 선거 날인데 여러분이 그러면은 만약에 누가 대통령이 되려면 뭐 해야 돼? 박근혜 정권 5년 동안에 가장 문제가 된 거 있지? 이 문제가 된 거를 갖다가 비판하면서 비판 갖고는 안 되지. 그거를 대안을 정확히 제시해야만이 국민들에게 메시지를 줘야만이 될 수 있지. 우리나라에 보면은 그런 게 부족하잖아. 그런 게. 그러니까 선생님 볼 때 박근혜 정부 5년 동안에 가장 문제점은 뭐냐면 바로 컨트롤 타워가 붕괴됐다는 것이지. 어떤 나라에 큰 문제가 생겼을 때, 그지? 메르스니, 세월호니, 요즘에 또 한진 택배요. 그거? 한진 택배가 아니라 뭐냐고. 한진 배 있잖아. 그거 봐봐. 오늘 뉴스 보니까 국가가 2천억 지원해주라. 이게 하도 국민 세금이 완전히 웃긴 거 아닙니까? 그게 제대로 되려면 대한항공 이게 조진호. 아니, 그러면 대한항공과 압류 잡고, 전부 다가 회사, 회장들 전부 다 재산 감 잡아갖고 팔아갖고 해야 되는데, 그런 게 안 돼.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게 기업들이 이게 도덕적으로 많이 해야겠다고 이렇게 막, 돈 끌어다가 막 예양 불려놓고 한 다음에 자기 돈을 많이 만들어 놓은 다음에 비자금 만들고 그러는 것에 모르면 빵 터트리는 거예요. 그러면 국가 세금으로다가 또 메꿔주고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이 세금은 내년에 이제 예산이 400조가 넘어 드디어. 그러니까 뭔가 잘못된 돈을 구멍을 막아야 되는데 그런 건 막지 않고 그거보다는 그냥 세금 걷는 게 쉬우니까. 그러니까 소주값 올리고 담배값 올리고 고등어값 올리고 새우깡값 올리고 그럼 되는 거야. 얼마나 쉬워 세금 걷기. 고민을 안 해. 고민을. 그럼 왜 국가가 있는 거야? 왜 장관이 있고 왜 대통령이 있고 왜 세무공무원이 있냐고. 그런 걸 정말 해서 정말 국민 세금이 허투루 빠지는 게 없는 걸 봐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 될 거 아니야. 그래야지. 여러분이 국채은행 산업은행 같은 데서 여러분이 대운이 무는데 막
몇억씩 쏴줬다고. 그거 다 국민 세금이에요. 그거 환수가 안 되잖아, 환수가. 어? 그러니 그 서민들 담배값 올리고 소주값 올리고 이러고 있는 거예요. 얼마나 걷기 쉬워. 걷기 쉽지, 그까이 거. 그러니까 우리 서민들 열받으니까 할 수 있는 게 뭐니 열받으면 담배하고 술 먹어야지. 그러니까 서민들은 악재야, 악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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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게 얼마나 웃긴 정보예요. 어? 서민들은 에어컨 틀지 말라. 누진세 확 먹이니까. 이 더워서 그냥 땀 띠면서 죽어라 이 말이야. 누진세 확 적용할 테니까. 그 얘기 아니야. 그 얘기. 그래서 올 같은 여름에 더워서 그래서 에어컨 좀 놨더니 돌렸더니 그냥 막 40만 원, 막 50만 원 막 팍팍 나오는 거예요. 어? 그러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어?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 얘기는 뭐냐? 여러분이 주인 행사를 잘해야 된다 이 말이야.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국민을 무서워해야지. 네? 무서워해야 돼. 그래서 국민들이 의식이 있어서 국회의원과 대통령을 조련해야 돼. 너 이 새끼 마음에 안 들어 다 막 가르치우고. 어? 이거 뭐 이 나라는 어느 국회의원이 뭐 7선, 8선 이게 뭐야? 어떻게 24년 동안, 32년 동안 헤쳐먹냐고 국회의원을. 그게 제대로 된 거야 그게? 인물이 그렇게 없냐? 이 나라에? 생각을 해봐. 이 주권, 여러분 주권을 갖다 제대로 행사하는가? 어떻게 7선, 8선 그런 게 나와? 에? 근데 이 나라의 7선, 8선자들이 자라나고 7선이 누구냐? 8선이 누구야? 화성의 누구야? 그거? 어? 이름 까먹었네. 어? 그리고 7선, 세종의 누구야? 이해찬이가 누구야? 봐봐, 뉴스 나왔잖아. 자기 전원 생활하는데 퇴비 냄새 난다고 퇴비 걷어라라고. 그게 7선이야. 그 미친 거지 뭐야 그 주민들이. 예? 아니 농촌에서 농사 짓는데 퇴비 안 냄새 안 나면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러면? 예? 좀 이게 또 왜 이러나 내가. 이 땀난다 땀나. 그러니까 좀 이 주권 행사 잘하자. 할머니 할아버지 좀 잘 시켜 교육 좀. 아무데나 막 찍자는 거고. 좀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은 한나라당 민주당 이런 얘기하는 게 아니야. 좀 제대로 된 놈 찍자는 거야. 제대로 된 놈. 그냥 따져보지도 않고 묻지도 않고 저 새끼 한나라당이나 나하고 동네니까 찍고 이러지 말고. 그러니까 이게 수십 년 동안 그렇게 해와버리니까 결국 뭐요? 서민들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죽는 거라 이 말이야. 네? 눈치 보게 만들어야지. 그러니까 저 정치인들이 우리 눈치 안 보고 뭐요? 대기업 눈치 보잖아. 대기업 눈치 보고 그러잖아. 요새 판검사입니까? 나 이래 옷 벗으면 나도 로펌에 가야 되는데 대기업 잘 보여야 되는 다 있다 시 있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이거 봐봐. 부장검사가 뭐가 연계돼갖고 뭐야 봐주기하고 난리 굿이여 이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제정신입니까? 여러분 공부하면 모르죠? 공부하시고 나서 좀 정신 똑바로 차려. 이 나라가 제정신이 아니야 다. 제정신이 아니라고. 1년에 5억 쓰는 생활비로 5억 쓰는 여자가 무슨 보건복지부 장관이 된다고. 그런데 대통령은 내가 임명했으니까 아무 문제 없어도 괜찮아 그냥 임명 강행하고. 또 한 놈은 그건 누구요? 국토부 장관 할 거요? 뭐 할 거요? 1%대 그 대출 받고 엄마가 15년 동안이나 최저 생계비용 받아갖고 의료보험도 안 내고 이런 놈을 장관으로 임명하는데 된다는 거야. 이게 미치지 않고서는 이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뭐냐? 대통령과 저기가 국민을 무서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들을 누가 만들었냐? 우리 국민들이 만들었던 거 잘 알아야 돼. 흥성군의 정치하고 그거 뭔 상관이 있었어? 응?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니까 내년에 대통령 될 사람은 그 박근혜 5년 동안의 문제점을 개혁하고 그 문제 대안을 제시하고 이래야 된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흥성군의 정치는 어디에 포커스를 맞춰 있는 거냐? 바로 흥성군 이전의 세도 정치고요. 그러니까 세도 정치 때의 문제점을 개혁을 내세워야만이 흥성군이 바로 국민들로부터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것이지. 그래서 흥성군의 정치는 여러분이 바로 세도 정치로 인한 바로 체제가 많이 붕괴됐지요. 문란해졌지. 국정이. 세도 정치로 인한 국정문란을
바로 세우는데 목적이 있었다 하는 걸 여러분이 항상 말하자면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먼저 큰 그림부터 잡는 거야. 아, 선생님, 여러분하고 이런 방향으로 갈 겁니다. 큰 방향을 제시하고 이제 세세한 것은 하나하나 잡아가야지. 또 하나는 세도 정치일 때 일본하고 그 중국은 서양 세력들에 의해서 개항이 됐단 말이야. 그 여러분이 일본하고 서양 세력들이 서양배가 일본하고 중국 쪽으로 오려면은 한반도 걸쳐가 안 가. 아니 필연적으로 안 보여? 이 새끼들 다 뭐 오다가 일본만 보이냐고. 뭐 또 있네. 그러니까 서양 놈들이 일본하고 중국만 개항시키냐고. 당연히 한반도도 개항시키지. 그지? 그러니까 세도 정치 시기에 서양의 그런 제2국자애들이 몰려와서 개항을 요구했다. 이런 상황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흥성군은 어떻게 대처했는가 그거를 배워야 된다는 거 알았죠? 그래서 이제 흥성군 정치 내용 중에서 국내, 국외 이런 걸 갖다 여러분이 배워야지. 자, 그거는 이제 10분간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